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이제 10년이 돼가는데요. 북한에서는 요즘 그동안의 성과를 선전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선전은 각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육아 정책을 부쩍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의 육아 정책 행보를 집중 부각하기도 했다는데요. 박철현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10년간 육아 정책과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담은 화보집이 발간되기도 했고요. 젖소 목장 개건 등 어린이 건강과 연관지을 수 있는 시설들을 새로 확충했다는 소식도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젖소 목장이 건설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서젖과 젖가루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젖을 생산할 수 있는 염소 수와 분유 생산 시설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올해 당의 육아 정책을 받들고 염소만 해도 수만 마리 늘렸습니다. 우리가 수천 개 단위의 젖가루 생산 기지를 꾸리고 젖가공품들을 가공을 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에 강조하는 육아 정책 강화의 일환이라는 거죠. 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전원회의에서 육아 정책을 최종대 정책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 사업은 없으며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9월엔 아이들이 먹을 분유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육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전개하여 전국적인 젖 생산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리며 젖 가공 기술을 발전시키고 젖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10년의 육아 관련 행보를 담은 화보집도 발간했는데요. 2012년 7월 부인 리설주와 함께 경상유치원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타가소, 애육원, 어린이 백화점 등을 방문한 사진을 모아 196페이지짜리 화보집을 만들었습니다. 네, 집권 초기,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홀쭉했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네, 비교적 홀쭉했던 옛 모습부터 그 이후 살이 많이 찐 모습까지 변화상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공통적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지도자란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김 위원장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한박 웃음을 짓거나 아동복이나 책가방을 들고 꼼꼼히 살피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육아 정책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화보집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후대를 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도도 보이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유제품 공급뿐 아니라 올바른 훈육법을 상세히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요즘 잇따라 방송되고 욕하면서 바로 잡아주면 아이가 자신심을 잃게 되며 나중에는 무능력한 존재로 되고 맙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정책도 함께 선전합니다. 여러 과목과 이런 간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학생들의 사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간부들을 소집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군사교육 간부를 소집한 게 6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특별한 주문이 있었나요? 모든 군사교육 일꾼을 충실한 교육전사로 준비시켜야 한다며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사 교육 사업을 철저히 당의 사상과 정책, 방식대로 조직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당 중앙에 절대 충성하는 지비 소문들로 육성해야 한다. 이번 군사교육 일꾼대회는 북한 역사상 8번째, 김 위원장 집권 후로는 지난 2015년에 이어 2번째로 열렸는데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의 기강회의를 막고 충성심을 유도하고자 소집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건 행사 참가자들하고 함께 찍은 기념사진 같군요. 네, 5천 명 내외로 추산되는 참가자들이 김 위원장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무한한 감격과 환희가 군사교육 일꾼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끌어번지었습니다. 사진에도 안개가 낀 게 보이는데요. 이 사진을 촬영한 지난 7일은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서해안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평양에도 온종일 짙은 안개가 꼈다고 합니다. 네, 북한 해군과 공군 사령관이 강등된 사실도 확인됐다면서요? 주요 군 지휘관이 앉은 주석단 앞열 김영식 해군사령관은 원래 별 3개 상장이었는데 별 2개 중장 계급장을 달았고요. 중장이던 김충일 항공 및 반항공 사령관은 별 1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둘 다 최근 몇 달 새 강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김 위원장은 잦은 군 인사를 통해 간부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군 장악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겨울 북한 식량난이 극심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와 국경봉쇄 장기화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수입 비료와 농기구 부족이 곡물 수확량을 떨어뜨렸고 국제구호단체도 북한을 떠나면서 심각한 식량 부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올해 추수가 끝난 후에도 계속 밀보리 이모작과 내년도 농사 준비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감자 농사도 강조합니다. 북한 최대 감자 산지인 대웅당군에서 내년 감자 농사를 준비하는 소식도 전하고 감자밭에는 정보당 50톤 질 좋은 작업비료를 생산 관출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벼, 밀, 보리뿐 아니라 감자 생산도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며 고산지대 감자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박철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이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의 계기로 활용하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이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요. 동맹 미국과 이웃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도 아주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네,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대립,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오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6일 미국이 직접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이 보이콧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There will be effectively a diplomatic boycott of the Winter Olympics in Beijing. No ministers are expected to attend. 선수단은 정상적으로 출전시키지만 중국이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정부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we have a fundamental commitment to promoting human rights, and we feel strongly in our position. 시진핑 체제가 3년임의 발판으로 여기는 올림픽 행사에 대해 중국의 약점이자 치부인 신장 우이구르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아 그것도 미국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对美方表态强烈不满，坚决反对，已向美方提出严正交涉，并将作出坚决反制。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 이제 감출 것도 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 사흘 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10개국을 화상으로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빼고 대만을 초청한 이번 회의의 개막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 체제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By outside pressure from autocrats, they seek to advance their own power, export and expand their influence around the world, and justify the repressive policies and practices as a more efficient way to address today's challenges. 중국은 이 회의가 반중 파벌 조성이자 세계 분열 책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을 포위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이제 구성돼야 되는데 그 진영의 구심점, 결속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거죠. 이외에도 미국은 이미 정치 동맹 쿼드, 군사 동맹 오커스,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 등 부상하는 중국을 여러 겹으로 견제해 왔습니다. 이번 올림픽 외교 보이콧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내년 본인의 3연임을 위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를 해야 되고 그 첫 단초의 행사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문제를 전면전,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는,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반도 정세도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고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구상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남북 미중 4개국의 정상이 종전선언이라는 단일한 의제를 갖고 모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북한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 군사동맹을 고리로 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북미, 남북 대화의 전망도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올림픽 외교 보이콧 동참 여부입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선택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상황. 올림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딱 두 가지 선택만 준 거죠. 보이콧, 외교적 보이콧을 할 거냐 말 거냐. 전선이 굉장히 확대되고 모든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한국 정부의 입장은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정부 인사 등의 올림픽 파견 계획 여부와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직전 겨울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올림픽 참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인권이라는 윤리적 명분과 동맹인 미국의 의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교역 또는 중국과 교역 관계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돼 있는 국가들을 압박해서 미국의 어떤 그런 포위 전선을 일정 부분 균열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시도하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입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50만 명의 상비 병력을 가진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진 미국의 동맹은 많지 않거든요. 미국으로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일 수밖에 없고요. 중국으로서도 지금 미국과의 미중 전략 경쟁, 유럽과의 갈등, 전방위적인 갈등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국마저 등을 돌린다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도 매우 어렵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전략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미중 갈등 속에서도 실리를 취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회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으로 폭발한 미중 양강의 대립이 전 세계적 신냉전 구도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기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외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익을 좌우할 거대한 파도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 문화죠. 오늘은 남북한 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는 요즘에 김장철이 많이 늦어졌죠. 지금 오늘도 12월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날이 포근하잖아요. 네, 맞아요. 김장은 사실은 영하로 좀 날씨가 떨어져야 발효가 잘 되면서 맛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연유로 온난화되면서 김장 시기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뭐 김장하는 시기 지역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북한은 주로 언제쯤에 합니까? 10월 15일부터는 이제 배추 캐고 무 캐고 하면서 그러면 캤을 때 금방 해야 김치가 맛있다고 해서 20일부터는 이제 김장 전투라 그러죠. 네, 그래서 1년 농사다 그러면서 1년 식량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휴가도 주고 시간을 줘서 집집마다 이제 김치를 담을 수 있도록. 김장하라고 휴가를 줍니까? 네, 휴가를 줍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김치를 다양하게 형편에 맞게 하지만 정말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북한에서 김장 관련된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김장을 할 때면 이수나 친척들이 모여서 양념소도 만들면서 서로 함께 도와주는 것을 미풍으로 하나의 간습으로 간주하고 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김장하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북한은 지금도 이렇게 이웃과 함께 김장을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절이고 내일은 너희들이 절여라. 그러면 그 소금물이 이제 3일 돼도 전혀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날 옆집에다 줘요, 이제. 우리가 다 썼으니까. 그러면 옆집에서 보면 소금물이 살짝 연해지면 소금을 조금만 타도 되니까. 네. 맹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많이 타야 되지만 이제 그 물을 갖다 사용을 하고 돌아가면서 써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물도 귀하고 워낙에 이제 쫄쫄쫄 나오는 물을 한꺼번에 받아서 써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소금도 부족하고 그래서 날짜를 맞춰요. 그것도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바닷가에 있는 데서는 바닷물에다가 절여서 김치를 담그고도 했었거든요.
사실 요즘에 남한은 김장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100포기, 200포기 하는 집도 있었는데 혹시 요즘에는 몇 포기 정도 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많이 줄어들어서 최근에 한 5, 6년 그 사이에는 한 가구당 20포기, 10포기에서 20포기 내외로 하고 있어요. 네. 한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포기, 200포기 마당 가득 한가득 쌓아놓고 김치를 해야 됐거든요. 진짜 궁금한 게 배추 사이즈가 옛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나요? 지금이 훨씬 크죠. 훨씬 커졌죠. 네. 배추는 포기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추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10포기, 20포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옛날엔 기존에 좀 작았거든요. 혹시 그런 킬로그램으로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된 자료는 없나요? 포기 말고. 그 과거에는 배추가 한 포기 한 2kg 정도 됐어요. 지금은 3kg에서 심하게 좀 큰 거면 4kg까지 가요. 그래서 그리고 안도 잎사귀가 굉장히 많아서 맞아요. 뚱뚱하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4등분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6등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런데 북한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윤선희 씨는 북에서 김장 하셨으니까 보통 몇 포기 정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 200kg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잽도 안 되죠. 1톤 넘고 1.5톤 하는 집도 있어요. 네. 식구가 대가족이 8명, 9명 사는 식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3대가 같이 살고 뭐 4대가 같이 살고 그런 집들은 우리 분이 1.5톤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남한 평균 22.8포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러게요. 네, 비교가 안 되죠. 네네. 왜냐면 거기 북한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반찬을 먹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데다가 네. 또 냉장고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김치를 조금 많이 담가놓고 그때를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김장이 힘들어도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넣어주세요. 이번에 잘 됐어, 그죠? 이거잖아. 딱 끝나고 이거 한 점 수율 올려서. 괴롭다. 이거 뭐지? 저거 보기만 해도 한 입 얻어먹고 싶습니다. 사실 김치가 제일 맛있을 때가 김장 막 할 때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막 하루에 막 2-3포기씩 먹고 그랬었는데. 진짜로요? 네.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에서는 특이하게 또 범벅이라는 걸 해 먹어요. 범벅은 뭐예요? 범벅. 뭐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전분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울타리콩 그다음에 뭐 북강냉이 찌는데 그걸 이제 김치에다 곁들여 먹을 때가 수육보다도 맛있고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북한 김장 문화 자체는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북한식 김치가 또 남한식 김치랑 맛이 굉장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남한 와서 김치 드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양념이 과해서 싫었다라기보다도 배추 이렇게 씹었을 때 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아니고 물렁물렁한 식감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김치는 양념 마늘이나 생강이나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배추가 사실 우리가 잘 물러져요. 배추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쪽은 양념량을 더 많이 하고 찹쌀이나 이 고춧가루를 약간 죽처럼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화장을 좀 많이 한 듯한 김치의 맛에 좀 매료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의 레시피가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한 100으로 봤을 때 70대 30 정도 배추와 양념의 비중을 그렇게 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고 북한 김치는 거의 저는 10% 9대 10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북한 김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화면으로 살펴볼까요? 네, 요리상식 통배추김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배추 절이는 법부터 김치소 만드는 법까지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처절이나기, 김치소 만들기, 덕에 넣고 김치 국물 붓기. 네, 김치소 재료를 보면 채침, 무, 고춧가루, 소금, 파, 마늘, 생강.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 명태가 보입니다. 북한은 이제 명태살이나 대구살이나 가재미 살들 이런 애들은 금방 이제 잡아가지고 순살이면 소금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많이 넣을수록 오딤채 김치는
굉장히 좀 맛있으니까. 어딤채요? 어딤채. 물고기 어자가 들어간 김치다. 함흥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선을 넣는 방식의 김치가 많았을 거고 예전에 서울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 조기 같은 걸 그냥 배춧잎 사이사이에다 넣어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나 못 먹고 어르신이나 아버님, 예,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먹을 수 없을 만큼 왜냐면 그 맛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그렇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윤선희 씨는 고향이 함흥이시잖아요. 이 함흥이나 바닷가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대부분 김치에 생선을 넣습니까?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100% 다 넣어서 김치를 정말 진하게 만듭니다. 배추 김치를 단지에다 이렇게 넣고 배추 김치 한 번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무를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손바닥 이렇게 이만큼 두껍게 썰어서 또 양념을 해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생선을 이렇게 퍼떠서 그대로 그냥 양념 버무려가지고 그대로 넣어요. 그다음에 집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꺼내가지고 잘라가지고 먹을 때 이거는 명절에만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왜? 다른 배추 배추무 안 먹고 얘만 먹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양념을 풍부하게 쓰느냐, 해산물이나 젓갈의 종류를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나 부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손재주의 과시가 아니라 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김치군요. 자, 이제 완성된 김장김치를 독에 넣는데요. 배추를 쪄갠 면이 우러 올라오게 꺽꺽 눌러놓고 맨 위에 우고지를 덮고 누름돌을 얼려놓습니다. 2 내지 3일 정도 지나서 김치 국물을 붓습니다. 아니 근데 김장김치에 국물을 부어요? 네. 왜요? 지금은 여기 지금 맑은 국물만 지금 나오네요. 이거 집집마다 틀리거든요. 네. 조개를 많이 삶아가지고 조개 국물을 넣는 집 있고, 그 돼지고기 뼈를 삶아서 사골 육수를 넣는 데도 있고 형편에 따라가는 그런 이제 덕국물 넣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국물을 넣었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그게 북한만의 방식인가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원래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왜냐면 그 발효가 미생물이 초기에 이렇게 숫자를 확 늘려줘야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2, 3일이 지났을 때 이제 항아리가 꽉 차 있다가 숨이 죽으면서 공간이 생기거든요. 요 사이를 국물로 채워줘야 그 군내도 안 나면서 발효도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한 2, 3일 정도 지났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점차적으로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훨씬 더 이제 양념 양을 많이 쓰면서 국물을 넣지 않고도 발효를 잘 이룰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래서 보면 북한 식당에서는 김치 세팅하는 게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시기라고 보통 해요. 저 김치 보시기. 저희도 옛날에 국물이 많은 김치를 먹었던 과거에는 저렇게 보시기 형태의 김치에다 그릇에다가 김치를 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굳이 볼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서운하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중국이 이 김치 공정 이렇게 하면서 이 파오차이가 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파오차이하고 김치가 똑같지 않다는 건 중국도 이미 알고는 있어요. 김치 같은 경우는 생채소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버무려진 양념들이 자연 발효하는 과정에서 유산균하고 유산균의 대사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구조인데 파오차이 같은 경우는 한번 데치거나 말린 재료를 써요. 그러면 저장을 오래 할 수는 있는데 발효가 극대화되지는 않아요. 맛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두 개가 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가 기원이라고 하는 거는 김치에 대한 시샘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치는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 고유의 우리 음식이죠. 남북의 다양한 김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포장김치가 인기라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 남한 최북단 지역 해변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숙박시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이곳이 이색적인 공간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네, 아트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부대시설이며 객실까지 예술작품처럼 꾸며놨다고 합니다. 남북 접경 지역의 첫 호텔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7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민간인 통제선 직전에 나타나는 접경마을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던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이후 조금씩 침체되었고 지금은 대부분이 노인인 160여 가구가 민통선 안쪽에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금강산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가 15년 가까이 돼버리니까 사실 상권으로서는 너무 황폐가 됐고 그리고 이제 떠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거의 여기 사신 분들은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마을 앞쪽으로는 명파라는 이름답게 맑고 푸르른 동해바다가 펼쳐집니다. 남한의 최북단 해수욕장인 명파 해변입니다. 최북단인 만큼 저렇게 군부대 철책선도 보이고요. 최근 철거된 해안 철책선의 일부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해변 한복판에 지난 5월 40년 만에 이루어진 해안 철책선 철거와 함께 들어선 하얀 건물. 10여 년 전 침체된 마을의 수익 사업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손님이 없어 황폐화된 민박 겸 특산물 판매장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1년간 14억 원을 들여 탈바꿈시킨 예술 아트 호텔입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운영 자체가 폐쇄 이제 되었는데 DMZ라는 이런 공간에 어떤 관광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화적인 요소가 좀 가미되어 있지 않겠느냐. 두 개의 건물로 나뉘어진 이 아트 호텔은 4년 전 영국의 한 작가가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 세웠던 호텔을 모델로 삼았다는데요. 갈등과 대결의 장에서 화합과 평화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우리의 비무장지대로 가져와 세계 두 번째 접경지역 아트 호텔, 최초의 남북 접경지 호텔을 탄생시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죠. 그리고 고성이 위치한 그 사업지 자체가 DMZ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아주 가깝죠. 20여 명의 예술 작가들이 참여했다는 이 명파 아트 호텔에 들어서면 입구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염원을 바람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투숙객들을 맞이합니다. 1층 로비엔 조선시대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전통 나전칠기 방식으로 재해석해 10년 만에 완성했다는 작품이 내걸렸고 안내데스크, 식당, 이곳저곳에 여러 예술품들이 설치돼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호텔 객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 이곳이 명파 아트 호텔 2층 복도입니다. 여느 숙박업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객실이 이 복도를 따라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성 바다에 뜬 무지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첫 번째 방. 서로 다른 이념이 얽혀있는 DMZ에 대한 감정을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해 방 구석구석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옆방은 남과 북이 나누기 전 하나였던 조선시대의 궁궐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며 장독대 등의 소품들도 곳곳에 배치해 과거로의 여행을 제안합니다. 한 번쯤은 좀 과거로 좀 돌아가고 또 아니면 그 과거에 대한 또 기억들을 더 끄집어내서 가족들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줄기가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방은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거실엔 접근 금지 팻말이 붙은 철조망을, 침실엔 통제구역 벽화를 무시무시하게 배치해 불편함과 긴장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현실을 되새기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바로 옆방은 편안함을 강조했습니다. 각자 다른 뿌리에서 자란 나무들을 모아 하나의 판형으로 벽면을 꾸며 평화를,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희망을 얘기해봤습니다. 옆 건물로 넘어가면 나타나는 객실 4개 중에선 머릿속으로만 그려온 미지의 세계를 담았다는 방이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유롭게 흐트러진 자연.
DMZ를 둘러싼 현재를 상상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제 자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훼손이 되지 않은, 침범할 수 없는 그 구역의 자연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연보다 훨씬 더 강하고 통발을 활용한 조명처럼 동해안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빛으로 시각적 구성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상상 속 가상인물의 방에 묵으며 허구와 실제가 오버랩되는 느낌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인류를 죽이는 전쟁 무기의 원료 금속이 미래에는 인류를 다시 살리는 일상의 도구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환경을 파괴하기보다 어떻게 이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와 같이 여행하는 동반자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술성이 강조되다 보니 아직은 난방과 온수 같은 숙박시설로서의 실용적인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아트호텔. 하지만 40년 만에 완전 개방된 명파 해변처럼 맑고 따뜻한 남북 접경지의 풍경을 조금씩 만들어갈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림 분필이라니까. 색연필인가요? 뭐 그림 그리는 분필이 아닐까요? 붓? 북한말 그림 분필은 미술 도구의 한 종류로 남한에서는 파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느낌 너무 비슷해요. 완전 생소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라 미술 도구라는 건 추측했는데 파스텔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소진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계각층의 방역 참여가 절실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온다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